이 홍하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구성과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태계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 여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코끼리 몇 마리가 더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바로 무리군자를 써서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가 바로 개체군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원숭이 무리가 있다 라고 하면 원숭이와 코끼리는 같은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다른 개체군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이 코끼리 무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기린 개체군, 사슴 개체군, 심지어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개체군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 모여 생활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을 무리군의 집합,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에는 다양한 개체군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도 있죠. 빛, 온도, 강수량, 토양 등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군집과 같은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통틀어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정의는 생물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데요. 먼저 생산자는 빛에너지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물은 우리가 흔히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부터 단백질, 지방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먹이를 먹지 않아도 혼자서도 영양을 획득할 수 있는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녹색식물과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플랑크톤이 해당됩니다. 사람과 같이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 유기물을 얻어야 하는 생물이 있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다른 생물에 의지하는 종속되어 있는 영양생물이다 해서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초식동물들, 또한 초식동물을 먹고 살아가는 육식동물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생물들을 통틀어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는 생물들, 바로 이 생물들도 다른 생물의 영양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종속 영양생물이다 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들이 많이 해당되고 버섯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생물들을 통틀어 분해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물적 요인을 역할에 따라 구분해 봤는데요.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표는 A, B, C에 해당되는 각각의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하였다 하는 이 상호작용은요, 바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A에 해당되겠죠. 또 하나, 강수량 감소에 의해서 옥수수 생장이 저해된다. 마찬가지로 물에 의해 생산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로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땅속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 즉 공기가 통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라는 것은 이 소비자인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므로 B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낙엽으로 인해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바로 이 생산자에 의해서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B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쓰라소니라는 육식동물은 토끼를 잡아먹고 삽니다. 즉 쓰라소니는 토끼의 천적인데, 쓰라소니의 수가 증가하자 토끼의 수가 감소하였다라는 것은 생물적 요인 중 소비자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C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오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여기에도 생물적 요인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체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체군의 밀도를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라는 개념 알죠? 바로 일정한 면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개체군의 밀도도 이와 같은데요. 여기 일정한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처럼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개체군 밀도가 높아지고, 동일한 개체수에 더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개체군 밀도가 낮아지므로 면적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체군의 밀도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 증가하고 감소하죠. 이 왼쪽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하면 개체군 밀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는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를 온다는 거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입에 의해서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고요. 이것은 반대로 출입니다. 즉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밀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개체군의 밀도는 출생과 이입에 의해 증가하고 사망과 이출에 의해 감소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 개체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개체군 생장 곡선입니다. 별표 하나를 치고요. 생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자라는지, 개체군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개체군의 생장 곡선입니다. 첫 번째로 이론적 생장 곡선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원, 즉 먹이나 서식 공간 등이 무한정으로 제공된다고 했을 때 이상적인 환경으로 시간에 따라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는 지구만 보더라도 자원이 한정돼 있죠. 이런 실제 환경에서는요. 개체 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라는 게 커지는데요. 먹이가 부족하거나 서식 공간이 부족한 환경 저항에 따라서 나중에는 개체 수가 더 커지지 못하고 개체수 증가가 한계를 나타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제 생장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론적 생장 곡선은 J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환경 저항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요.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먹이 부족, 서식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질병 증가, 천적 증가 등이 여기 이 환경 저항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에 격차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환경 저항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여기 이 지점을 T1 시간이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점을 T2라고 하고, 자, 이 마지막 지점을 T3라고 해보겠습니다. T1에서 T3로 점점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T1에서는 이만큼, T2에서는 이만큼, T3에서는 이론적 생장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환경 저항은 이만큼의 차이가 환경 저항입니다. 환경 저항은 T1에서 T3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수용력인데요.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한계, 즉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경 수용력은 환경 저항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요. 만약 먹이가 좀 더 많아진다거나 서식 공간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하면 환경 수용력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 그래프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개체수 증가율인데요. 시간에 따른 개체수 증가의 비율을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 T2 시점에서 이론적 생장곡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보라색이고 실제 생장곡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초록색이라고 했을 때 보라색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즉 T2 시점에서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증가율은 이론적 생장 곡선이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장 곡선 내에서 비교해 보면요. 즉 T1일 때는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작다가 T2일 때는 점점 커지다 다시 T3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1부터 T3까지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계속 변함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T2와 T3를 구별해 보면요. 개체수 증가율은 T2가 T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일정한 조건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T1보다는 T2가, T2보다는 T3가 개체군의 밀도가 가장 클 것입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이 개체군 내에 경쟁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생장 곡선에서 사망한 개체수 분의 출생한 개체수. 자,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개체수 증가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끝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돼버린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생하는 개체수와 사망하는 개체수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반면 T2처럼 개체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출생하는 개체수가 사망하는 개체수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2와 T3를 비교해 본다면 T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체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개체군 생존 곡선을 볼 텐데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 중 생존한 개체수를 상대 수명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상대 연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람은 100살까지 살 수 있고 강아지는 최대 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강아지의 20살 연령이 사람의 100살 연령이다 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맞추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보면 1000마리의 개체가 동시에 출생했을 경우 어떤 개체군은 1형처럼 어떤 개체군은 2형처럼 어떤 개체군은 3형처럼 이렇게 생존 곡선이 나타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형의 그래프를 가지는 개체들은요, 처음에는 생존율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생존해 있어요. 생존율이 높죠.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이렇게 생존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후기 사망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해당되고요. 코끼리와 같은 대형 포유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와 크게 대비되는 것이 사명인데요. 자, 상대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체수가 급감합니다. 즉 초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연령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명의 특징은 초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어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2형은요. 시간에 따른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람쥐 개체군이 있습니다. 1형과 3형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니까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출생 개체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낮은 거고요. 3형은 출생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고기와 같은 생물은 알을 진짜 많이 낳죠. 하지만 많이 잡아먹힙니다. 태어나자마자 근처에 있던 포식자에 의해 많이 잡아먹힙니다. 즉 초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체로 생장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가 1형, 2형, 3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생존율은 어떠한가, 사망률은 어떠한가 분석하는 문제와 1형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대형 포유류, 그리고 3형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어류 등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생장 곡선과 같이 개체군이 점점 증가하고 개체군 밀도가 점점 커지면요. 개체군 내에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쟁이 심해지면 개체군 생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개체군들은 이런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은어라는 물고기는 서로 자기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은 공격하거나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간을 세력권이라고 하고, 이처럼 먹이나 서식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을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 부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생물은 은어 외에도 까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이제입니다.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서로 처음 보는 닭들 10마리를 닭장 안에 풀어놓으면요. 과장해서 그 10마리에게 모이를 줘도 일단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지 않으면 모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닭들은 1위부터 10위까지 서열을 정한 다음에 1위가 먼저 먹고 그리고 10위가 마지막으로 먹는 이런 서열을 꼭 정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데 이것을 순이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늑대 개체군이나 기러기 개체군은 우두머리를 정해서 개체군이 이동하거나 사냥을 하는데요. 자, 이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 밑에 다른 늑대나 기러기들은 다 평등합니다. 이렇게 리더를 세워서 상호작용하는 리더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자, 꿀벌이나 개미 등은요. 일하는 일벌 그리고 일개미,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싸우는 벌, 병정개미, 그리고 알을 낳는 그리고 자손을 이어가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즉 이처럼 개체군의 개체들이 생식 방어, 먹이 획득 등의 일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개체들을 바로 사회생활하는 개체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개체군들이 있는데요. 혈연관계라고 하죠. 이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모여 생활하는 사자나 코끼리 등이 여기 가족 생활을 합니다. 그냥 선생님 생각은요. 사람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그 환경에 따라 1번부터 5번까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문제에 등장하지 않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구성과 개체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군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